출장을 가는 척하고 몰래 돌아와 방문을 열어본 저는 그만 충격적인 장면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입니다. 처마 끝에 걸린 청사초롱이 돌로 덮인 마당 위로 영롱한 빗줄기를 던지며 전주의 오래된 한옥의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향냄새가 퍼져 있었고 막 식탁에 차려진 따끈한 음식 냄새와 뒤섞였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은 제 기억 속 그대로 아늑하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단란한 분위기는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42살의 사업가인 민준. 바로 저는 무거운 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도시 서울에서 6개월간의 고된 부동산 프로젝트를 마치고 막 늦은 비행기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차려졌고 마땅히 화기애애한 재회의 자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아버지께서 제게 갈치조림 한 점을 집어주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아들.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니. 오랜만에 왔으니 집 밥이 그리웠을 게다. 저는 긴 여정의 피로를 감추려 애쓰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님도 많이 드세요. 저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저는 딸 서연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작 6개월 못 본 사이에 아이는 어느덧 15살의 어엿한 소녀로 자라 있었습니다. 긴 머리와 크고 동그란 눈은 세상을 떠난 제 아내 수진을 쏙 빼닮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딸아이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차가운 거리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식사 내내 서연이는 거의 고개를 들지 않고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제게는 안부를 묻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모든 관심은 오직 할아버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께 두부 부침 한 조각을 집어들이며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것도 드세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학교에서 국어시험 100점 맞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자애롭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에 눈가에 깊은 주름이 짙어졌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 장하구나. 많이 먹고 이따가 하랩이랑 마당에 있는 화초에 물이나 주자꾸나. 아이는 네, 하고 살갑게 대답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정답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문득 이 집에서 초대받지 않은 손님, 이방인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숨막히는 분위기를 깨보려 딸아이의 무관심을 애써 외면하며 노력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고급스러운 하얀색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선물 사왔다. 제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은 최신형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비서에게 부탁해 아침 내내 줄을 서서 겨우 구해온 한정판 모델이었죠. 저는 아이가 다른 또래 아이들처럼 기뻐서 펄쩍펄쩍 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는 값비싼 상자를 스쳐 지나갈 뿐 기쁨의 기색도 기대감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저 기계적으로 손을 내밀어 상자를 받아들 뿐이었습니다. 네, 가벼운 대답 한마디. 그러고는 마치 아무 감흥 없는 물건인 양 스마트폰을 밥그릇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는 다시 할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다 먹었어요. 먼저 방에 들어가 볼게요.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인 뒤 울판 공허감과 상실감에 휩싸인 저를 남겨두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 짜이는 듯 했습니다. 6개월 만에 귀가 가장 비싼 선물조차 딸아이의 미소 하나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낯선 아빠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제 옛방은 그대로였지만 오래된 한옥의 퀴퀴한 나무 냄새와 서늘한 공기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의 휘황찬란한 불빛과 에어컨 바람, 값비싼 방향제 냄새에 이미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의 분노와 좌절감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가 학교에 가기 전에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으로 일부러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내려갔을 때 제 분노를 들끓게 하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은 어젯밤부터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얇은 먼지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에 있는 책상에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서연이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아이는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손에 들린 것은 거미줄처럼 액정이 깨진 낡아빠진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곧장 아이에게 다가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왜 새 스마트폰 안 쓰는 거니? 아빠가 너 주려고 사온 거잖아. 서연이는 깜짝 놀라 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낯설고 도전적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감정 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도 아직 쓸만해요. 이게 더 익숙하고요. 아빠가 쓰시든가 아니면 파셔도 돼요. 저는 마치 찬물을 정통으로 뒤집어 쓴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팔라고? 서연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저는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아? 아빠가 먹을 거 안 먹고 잘 거 안 자면서 돈 버는 거 다 너한테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네가 최고의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이의 가녀린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소리쳤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듯한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난 필요 없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날카롭게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아이의 아직 앳된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돈 필요 없다고요. 좋은 스마트폰도 필요 없어요. 아이는 흐느끼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난 그냥 아빠가 집에 와서 같이 밥 먹는 게 필요해요. 다른 친구들 아빠처럼 그냥 집에 있어주면 된다고요. 하지만 아빠는 오지도 않잖아요. 1년에 몇 번이나 집에 와요. 아이는 말을 마치고는 더 이상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낡은 스마트폰을 책상에 내던지고는 복도 끝에 있는 할아버지 방으로 곧장 달려가 버렸습니다. 쾅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처럼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말은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너무나 아팠습니다. 저는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감정도 살 수 있고 아빠의 빈자리도 메울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 딸은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방문 뒤로 사라지는 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무력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15살짜리 딸에게 풀 수 없는 분노는 자연스럽게 다른 대상을 찾아 헤맸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과 오냐오냐 하는 태도가 이 모든 거리감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이는 아빠인 저를 잊고 할아버지만 아는 아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지로 억눌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난초 화분을 돌보고 계신 뱃마루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실엉을 뚫고 아버지의 백발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 마음속 소란과는 달리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인자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서서 최대한 부드러운 단어를 골랐습니다. 아버지. 제 목소리는 약간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서연이 예뻐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너무 오냐오냐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애가 15살인데 아비한테 저렇게 말대꾸하는 건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겁니다. 난초 잎을 다듬던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고개를 들지 않고 천천히 가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읽을 수 없는 눈빛으로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태연하게 미리 따라놓은 찻잔에 차를 드셨습니다. 버릇이라 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천천히 그리고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듣기 싫어하는 사실을 용감하게 말하는 게 버릇없는 거냐? 아니면 1년 내내 얼굴도 못 본 아비가 던져준 값비싼 선물을 받고 기뻐하지 않는 게 버릇없는 거냐? 저는 아버지 말씀의 날카로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나가서 힘들게 돈 버는 거 다 아버님이랑 서연이 편하게 살게 해주려는 거 아니었습니까? 제가 집에 못 와도 매달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드렸잖아요. 돈? 아버지는 갑자기 찻잔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찬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가 그렇게 화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핏발이 선 채 저를 꿰뚫을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은 내 돈이 그렇게 대단한 줄 아느냐. 내 돈이 아비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냐. 지난 15년 동안 저 애가 울 때 누가 달래줬는지 알아? 아플 때 누가 밤새 간호했는지 알아? 매일 학교에 누가 데려다 줬는지 아느냐고.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가리키셨습니다. 분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는 밖으로만 놔돌았지. 1년에 몇 번이나 집에 들어왔어. 너는 저 애 생일이 언젠지나 아느냐. 뭘 좋아하고 뭘 무서워하는지는 알고. 너는 아무것도 몰라. 저 애를 키우고 가르친 건 나다. 네가 감히 여기에 와서 버릇을 운운할 자격이 없어. 너는 자격이 없다고. 아버지의 한마디 한마디는 망치가 되어 제 양심을 내려쳤습니다. 저는 입이 얼어붙어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분노 앞에서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와 서연이 사이에는 단순히 지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라는 이름의 견고한 성벽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지독한 고독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분기 재무 보고서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숫자들은 눈앞에서 춤을 추기만 했습니다. 흐느끼던 딸의 모습, 원망에 찬 눈빛, 그리고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성공한 사업가이고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못할 것이 없었지만 집에만 오면 실패한 아빠이자 불효자식이었습니다. 저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에 매달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물을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마당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 문득 아주 작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서연이의 방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고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 보려고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가가자마자 서연이의 방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 아래 저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는 잠옷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아이는 베개를 꼭 껴안은 채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도둑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는 이 시간에 어디를 가려는 걸까요? 하지만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아이가 화장실이나 부엌으로 가지 않고
복도 끝에 있는 아버지 방 쪽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가 문을 가볍게 몇 번 두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곧 문이 열렸고 아이는 재빨리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에는 소름 끼치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15살 소녀가 한밤중에 할아버지 방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잔다고? 저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아마도 아이가 귀신을 무서워하는 걸 거야. 그래, 오래된 한옥은 구석도 많고 으슥하니까 무서워서 할아버지랑 자러 간 걸 거야. 아직 애는 애니까.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기이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이는 이제 15살,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몰래 들어가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왜 그렇게 쉽게 아이를 방에 들여주신 걸까요? 혼란스럽고 어두운 생각들이 제 마음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호한 의심은 저를 밤새 잠 못 들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딸아이의 비밀스러운 모습은 제 마음속 불안감을 키웠고 아버지와의 다툼에서 비롯된 분노와 뒤섞여 제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서연이의 아빠이며 아이에게 최고의 삶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가 가장 잘하는 유일한 방법, 즉 돈을 써서 아빠로서의 권위를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연이가 학교에 타고 다니는 낡고 삐걱거리는 자전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큰 선물을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곧장 시내에서 가장 큰 수입 전동 스쿠터 매장으로 차를 몰아 우유 빛깔의 세련된 디자인을 가진 최신 모델을 골랐습니다. 가격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기뻐하고 제 사랑을 알아주기만 한다면 얼마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번쩍이는 전동 스쿠터를 끌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화려하고 현대적인 모습은 낡고 고풍스러운 한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얼마나 기뻐하며 달려와 제게 안길지 상상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선물 사왔다. 저는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연이와 아버지는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동 스쿠터를 본 서연이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할아버지를 쳐다보며 어딘가 머뭇거리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아빠, 저 주려고 새 스쿠터 사오신 거예요? 아이가 작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내 낡은 자전거는 이제 위험하잖아. 아빠가 학교 편하게 다니라고 전동 스쿠터 사왔지. 예쁘고 타기도 편하고 마음에 드니. 저는 미소와 감사 인사를 기대했지만 아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자전거 있는데요, 아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자전거? 그 낡아 빠진 거 말이야.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아버지가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는 낡은 미니 자전거 한 대를 끌고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삐걱거리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전거는 아주 예쁜 옥색으로 정성스럽게 새로 칠해져 있었고 바구니는 등나무로 새로 엮여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따뜻한 느낌이 풍겼습니다. 할애비가 우리 강아지 주려고 고쳐놨지. 아버지는 손녀를 보며 자애롭게 웃으셨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옥색으로 말이다. 서연이는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가 기쁘게 자전거를 어루만졌습니다. 우와, 너무 예뻐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저는 이게 더 좋아요. 그 말은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200만 원짜리 번쩍이는 전동 스쿠터 옆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스쿠터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 기대감은 순식간에 꺼져버렸고 그 자리에는 모욕감과 무시당했다는
느낌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200만 원을 쓰고도 냉정한 거절만 돌려받은 셈이었습니다. 낡은 자전거를 받고 좋아하는 서연이의 맑은 웃음소리는 제 귀에 더욱 거슬리게 들렸습니다. 며칠 동안 억눌려왔던 분노와 억울함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전동 스쿠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200만 원이야. 2만 원이 아니라 이게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나 아니. 서연이는 깜짝 놀랐고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아이는 겁을 먹고 할아버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미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수입 전동 스쿠터야.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아빠가 널 위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데 넌 고작 저런 고물 덩어리가 더 좋다는 말이니. 당장 저거 버리고 새 스쿠터 타. 제가 고물 덩어리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자전거에 핸들을 꽉 쥐셨습니다. 서연이는 저를 쳐다보았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는 제게 대꾸하지 않고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품에 안겨 등을 돌린 채 울기만 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공간을 찢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인자하던 아버지의 눈에는 이제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늙고 쇠약해서가 아니라 극심한 분노로 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내 이놈, 당장 입 닥치지 못할까? 아버지의 호통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네가 감히 무엇을 고물 덩어리라고 부르는 게냐? 아버지는 옥색 자전거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전거는 내가 몇 달 동안 내 연금을 아껴서 부품을 사다 고친 것이다. 내가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직접 바구니를 엮었어. 이건 내 사랑이다. 그런데 너는, 아버지는 제 앞으로 다가와 막아섰습니다. 아버지의 깡마른 몸은 저보다 훨씬 왜소했지만 그 기세는 저를 압도했습니다. 내 놈은 내 돈이 그렇게 대단한 줄 아느냐? 돈만 던져주면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냐? 저 아이의 마음까지도. 아버지는 제 얼굴을 가리키며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거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 와서 저 아이에게 명령을 하는 게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저 아이를 가르치려 드느냐고. 지난 15년 동안 저 아이가 아비를 필요로 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제 와서 돈으로 우리 할애비와 손녀의 자존심을 짓밟으려는 것이냐?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란 말이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제가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에게 거절당하고 친아버지에게 모욕당하며 쫓겨나다니. 제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그와 동시에 지독한 굴욕감과 비참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감싸고 있는 아버지와 그 등 뒤에서 흐느끼는 딸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돌아섰고 분노에 차 대문을 나섰습니다. 미쳐버리기 전에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집을 나섰지만 무거운 대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 저는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친아버지에게 집에서 쫓겨난 실패자였습니다. 저는 한옥마을을 몇 바퀴나 차로 맴돌았습니다. 형형색색의 등불도 제 기분을 나아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옥마을의 고즈넉함과 완전히 분리된 골목 안쪽에 숨겨진 현대적인 카페에 차를 세웠습니다. 제 자신을 되찾기 위해 도시의 공기, 일의 분위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진한 블랙커피를 시키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얼굴을 비췄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십억짜리 계약서들, 제가 해결해야 할 프로젝트들, 모든 것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는 돈을 벌었고
그들에게 풍족한 삶을 주었다. 그런데 내게 돌아온 것은 경멸과 원망뿐이었다. 당장 서울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진정으로 나에게 속한 곳이니까.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1년에 몇 번 얘기도 안 하는 고모님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고모, 저예요. 수화기 너머로 고모님의 차갑고 비꼬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즉시 그 뉘앙스를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머, 민준이니? 집에 왔다며. 나는 네가 집 나가는 길도 잊어버린 줄 알았지. 뭐니?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네, 고모. 온 지 며칠 됐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고모님은 헛기침을 하더니 마치 엄청난 비밀을 말하는 것처럼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준아, 너 집에 왔으면 집안일 좀 신경 써야겠다. 내가 이 말 한다고 너무 놀라지는 마라. 내 딸 서연이 말이야. 걔가 벌써 15살인 건 알지?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고모님의 목소리는 다시 아기에 찬 채 날카로워졌습니다. 동네의 소문이 파다해. 서연이가 밤마다 내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같이 잔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15살이면 다 컸지. 애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희 할아버지랑 손녀 그거 근친상간 아니냐고들 수군거려. 제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테이블 위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근친상간. 제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끔찍하고 악독한 단어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고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그런 소문을. 어머, 누가 퍼뜨리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니? 네가 아비니까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지. 한창 사춘기인 손녀딸이랑 늙은 할아버지만 집에 두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집안이냐고. 어쨌든 알 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끊는다. 고모님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카페 한가운데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고모님의 말은 제 안에 스며든 독약과 같았습니다. 어젯밤 베개를 안고 할아버지 방으로 몰래 들어가던 서연이의 모습, 그리고 제가 서연이를 꾸짖었을 때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과도한 보호 태도, 모든 것이 순식간에 하나로 엮여 제가 감히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끔찍하고 병적인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어떻게 카페를 나와 집으로 운전해 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 머릿속은 근친상간이라는 두 단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역겨웠습니다. 악독한 소문도 역겨웠고 그 소문이 제 머릿속에 파고들도록 내버려둔 제 자신도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한번 뿌려진 의심의 씨앗은 무섭도록 빠르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한옥은 더 이상 아늑하게 느껴지지 않고 숨막히는 암울함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관찰만 했습니다. 아버지와 서연이 사이에 아주 사소한 몸짓과 행동 하나하나가 제 의심의 렌즈를 통해 해부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다정하게 손녀를 챙기셨습니다. 서연이에게 갈치 한 토막을 발라주시며 많이 먹어라, 우리 강아지. 생선이 눈에 좋다는데 요즘 공부하느라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구나. 서연이는 그릇을 받아들고 할아버지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많이 드세요. 딸아이의 미소는 여전히 천사처럼 맑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광경을 보는 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제가 아빠로서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지나친 친밀함이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질투였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제 자리가 완전히 대체되었다는 사실에 질투가 났습니다. 딸아이가 단 한 번도
제게 보여주지 않았던 그 환한 미소에 질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나누는 제가 결코 끼어들 수 없는 그들만의 유대감과 교감에 질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질투심과 뒤섞여 병적인 의심이 싹됐습니다. 이 친밀함이 도를 넘어선 것은 아닐까? 아버지의 보호가 더 이상 순수한 사랑이 아닌 것은 아닐까? 저는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할아버지 방으로 몰래 들어가던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왜 몰래 들어가야 했을까? 단지 귀신이 무서워 할아버지와 자는 것이라면 왜 죄를 짓는 것처럼 행동해야 했을까? 제가 서연이를 꾸짖었을 때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분노와 평정심을 잃은 태도를 떠올렸습니다. 왜 아버지는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아이를 보호해야만 했을까? 왜 네가 무슨 자격으로라고 소리치셨을까? 혹시 제가 무언가를 발견할까봐 두려워서 그러셨던 건 아닐까? 저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아내 수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고통이 다시금 저를 찔렀습니다. 고통스러울수록 제 머릿속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더욱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친아버지와 딸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미친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마치 거머리처럼 제 마음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아이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혼란 속에서 단 1분도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내내 서연이는 할아버지 곁을 맴돌았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뉴스를 보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이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침 일찍 운동을 나가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문을 나서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서연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침대는 이불과 베개가 가지런히 정돈된 채 그대로였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또 할아버지 방에서 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도 말입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아버지 방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노크하지 않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베개를 꼭 껴안고 웅크린 채 평온한 얼굴로. 아버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이를 그대로 재우고 일어나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15살 딸아이를 바라보았고 고모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서연이가 몸을 뒤척이며 잠에서 깼습니다. 아이는 눈을 뜨고 문가에 버티고 서 있는 저를 보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졸린 기색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당황과 혼란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아빠가 왜 여기에? 아이는 목까지 오는 긴 잠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급히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 행동은 제 의심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제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아빠가 너한테 물어야 할 것 같은데 너는 왜 여기서 자고 있는 거니? 내 방은 어디에 두고? 서연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으로 이불 끝을 쥐어짰습니다. 아이는 감히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우물쭈물했습니다. 아빠한테 말해봐. 왜 그런 거니? 저는 한 걸음 더 다가섰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방은 밤에 너무 추워요. 아이는 너무나도 어설픈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춥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춥다고. 아빠한테 거짓말하는 거니?
솔직하게 말해. 왜 여기서 자는 거야? 아이는 몸을 움츠렸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랑 자는 게 익숙해서. 익숙해서?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너는 15살이야. 이제 소녀라고. 이게 비정상적이라는 생각 안 드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르겠어. 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끔찍하다는 말을 듣자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더 이상 울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낯선 눈빛, 마치 괴물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밀치고 방을 뛰쳐나가 자기 방으로 달려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방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은은한 향냄새, 아이의 처음 보인 두려움과 마지막에 그 낯선 눈빛, 모든 것이 이 집에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아버지가 운동에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제 안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마치 폭발 직전의 화산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막 문으로 들어서셨을 때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심각하게요. 아버지는 제 태도에 놀란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말해보거라.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서연이를 아버님 방에서 재우시면 안 됩니다. 아이는 이제 15살이라고요.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그 얘기는 어제 내가 이미 한 것 같은데. 저 애는 귀신을 무서워한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 뭘 그렇게 심각하게 구는 게냐. 귀신이요.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저를 속이세요. 지금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할아버지랑 손녀가. 저는 차마 그 끔찍한 단어를 입에 담을 수 없어 말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어요. 우리 집안이 정상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저는 아버지가 놀라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최소한 걱정이라도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쳐다보셨고 그 눈빛은 놀라움에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운동용 지팡이를 마룻바닥에 세게 내리치셨습니다. 누가 감히 그런 소리를. 아버지는 저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어떤 놈이 감히 그런 소리를. 너는 그따위 헛소문을 어디서 주워 들은 게냐. 누가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요. 저도 소리쳤습니다. 15살짜리 애가 밤마다 아버님 방에서 자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세상의 소문에 대한 아버지의 무관심, 아니 무시하는 태도는 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제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잘못됐다고. 아버지는 마치 제가 이상한 생물이라도 되는 양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 애는 내 피부치, 내 손녀다. 내가 핏덩이 때부터 키웠어. 무서워서 할애비를 찾아오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게냐. 아버지는 제게 다가와 제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셨습니다. 아니면 내 놈 머릿속에 무슨 불경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게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우리 집안의 명예를 걱정하는 겁니다. 명예. 아버지는 비웃으셨습니다. 집 나가서 10수년 동안 딸 자식 거들떠보지도 않던 놈이 이제 와서 나한테 명예를 논하는 게냐. 네가 미쳤구나. 내 머릿속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는 게냐. 아버지의 분노와 단호한 부정은 저를 진정시키기는커녕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일부러 이 사실을 덮으려 하고 계셨습니다. 일부러 이 모든 것을 정상적인 일로 치부하려 하고 계셨습니다. 이 부정은 차라리 인정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음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아버지 방에서 몸을 움츠리던 딸아이의 모습, 고모님의 악독한 소문, 그리고 손녀를 비이성적으로 보호하는 아버지의 태도, 모든 것이 하나로 엮여 끔찍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제가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이런 병적인 의심을 품고 같은 공기를 마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딸을 이곳에 두고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사업가입니다. 이성적으로, 증거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익숙합니다. 이제 그들과는 이성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견고한 동맹이었으니까요. 저는 봐야 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그들이 비밀을 드러내게 할 유일한 방법은 제가 떠났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방어벽이 허물어졌을 때 제 머릿속에 하나의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잔인하지만 필요한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집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연이는 저를 보더니 즉시 북엇국 그릇에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조용히 신문을 읽으며 제가 없는 사람인 척하셨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제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서 목을 가다듬고 최대한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울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방금 파트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오늘 아침에 바로 비행기를 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일주일은 걸릴 겁니다. 저는 두 사람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 뒤에서 음하는 건조한 소리만 내셨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숟가락을 휘젓던 아이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이의 가녀린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지 않았지만 저를 힐끗 쳐다보고는 재빨리 시선을 내리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회피하는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가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두려움일까? 아니면 안도감일까? 그 짧은 눈짓 하나만으로도 제 심장은 조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떠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드리죠. 그들이 숨기고 있는 역겨운 비밀을 스스로 폭로할 시간과 공간을 주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버님, 서연이 몸조심하세요. 저는 기계처럼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고 가방을 끌고 나섰습니다. 바퀴가 돌바닥 위에서 굴러가는 소리가 유난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무거운 대문이 등 뒤에서 닫혔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광주 방향으로 차를 몰아 바다가 보이는 고급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오래된 한옥에 숨막히고 퀴퀴한 느낌을 씻어내기 위해 현대적이고 깨끗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방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지만 마음은 불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저는 숫자의 세계, 명확한 계약의 세계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모호하고 더러운 상황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끄고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이나 앉아서 억지로 일을 하려 했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베개를 안고 몰래 움직이던 딸의 모습과 아버지의 분노에 찬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마 내가 틀렸을 거야 스스로에게 말해보려 애썼습니다. 아마 그건 단지 할아버지의 사랑일 뿐이야. 하지만 고모님의 소문과 그들의 반응은 그 약한 논리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 앉아 시계를 보았습니다. 시간은 숨막히게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저녁 7시, 8시, 저녁은 먹었을까? 9시, 지금은 뭘 하고 있을까? 10시, 그들의 비밀을 시작했을까? 1시간, 1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의 역겨움은 한 단계씩 커져갔습니다. 저는 궁지에 몰려 반격할 준비가 된 짐승 같았습니다. 밤 11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혹시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이 뒤섞인 박동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도로를 미친 듯이 달려 전주로 향했습니다. 30분의 운전이 마치 한 세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익숙한 길이 오늘따라 왜 이리 낯설까요? 한옥마을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은 정적에 잠겨 있었고 약한 붉은 등불 빛만이 돌길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낮에는 아름답지만 밤이 되면 마치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저는 집 바로 앞으로 가지 않고 몇백 미터 떨어진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전주의 밤 공기는 강가의 습기를 머금어 서늘했습니다. 저는 집의 쪽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꽂았습니다. 철컥하는 건조한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고 소름 끼치게 울렸습니다. 저는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은 아무 소리 없이 고요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최악의 장면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돌로 덮인 마당을 조심스럽게 가로질렀습니다. 밤에 피는 자스민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아내 수진이 살아있을 때 아주 좋아했던 향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향기가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밀었습니다. 묵직한 목재 문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항상 기름칠을 잘 해두셔서 삐걱거리는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집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중정에서 희미한 달빛만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이 어둠에 익숙해질 때까지 몇 초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소리가 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먼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았습니다. 서연이의 방이었습니다. 만약 아이가 자기 방에서 자고 있다면, 만약 새벽녘에나 할아버지 방으로 가는 것이라면 아직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끔찍한 놈이기를, 제 가족을 오해한 병적인 아빠이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낡은 타일 바닥 위를 맨발로 걸었습니다. 발바닥으로 스며드는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저는 아이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달빛이 방 안을 똑바로 비췄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아침에 아이가 나갈 때처럼 이불과 베개가 가지런히 정돈된 채 평평했습니다. 아이는 방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잤다는 신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모든 이성과 억제력,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방에 가까워졌을 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방문은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는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닌 희미하게 흔들리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수면등과는 다른 따뜻한 노란 불빛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쳤습니다. 아버지, 저는 분노에 찬 고함을 질렀습니다. 가장 더러운 장면을 목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외침은 목구멍에서 벗어버렸습니다. 저는 문지방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의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침대는 텅 비어 있었고 이불과 베개는 방구석에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습니다. 불빛은 수면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룻바닥 위에서 희미하게 타오르는 두 개의 작은 촛불에서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아버지는 돗자리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갈색의 소박한 옷을 입고 문을 등지고 앉아 계셨습니다. 침대가 아닌 무언가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심장이 애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자단나무로 만든 제사상 앞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상 위에는 저와 수진, 제 아내이자 서연이의 엄마인 수진의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닦인 사진 속 그녀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옆에는 제 딸 서연이도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평상복 위에 얇은 담요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제사상 위에 놓인 엄마의 영정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향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지가 뒤집어지는 충돌을 준비했습니다. 지옥을 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추모의 현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소리를 듣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촛불 아래 저는 아버지의 눈이 붉게 충혈되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셨습니다. 분노도 놀라움도 없이 그저 깊고 아득한 슬픔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연이도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고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제 분노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무섭도록 텅 빈 혼란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다면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밤중에 제 아내의 제사상 앞에서 저는 문지방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말랐고 분노에 찬 외침은 여전히 가슴 어딘가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 눈앞의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더럽거나 죄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슴 찢어지는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촛불 아래 아버지의 충혈된 눈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셨습니다. 놀라지도 화내지도 죄를 감추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치고 실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서연아,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밤도 깊었는데 저는 정말 의미 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제사상을 수진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고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희미한 기억, 제가 애써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떠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젓고는 다시 제사상으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아버지의 실망감은 수천 마디의 꾸짖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습니다. 아이는 제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꾸짖었을 때처럼 삐치거나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흐느끼는 울음, 극심한 공포에 질린 울음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엄마,
아이는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가지 마세요. 나 버리지 마세요. 너무 추워요, 엄마. 아이는 엄마의 낡은 한복 치마에 얼굴을 묻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 울음은 15살 소녀의 울음이 아니라 길 잃고 절망에 빠진 어린아이의 울음이었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쥐어뜯기는 듯 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왜 아이는 엄마를 부르는 걸까요? 왜 무섭고 춥다고 말하는 걸까요? 저는 멍하니 제사상을, 향로와 촛불, 그리고 수진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보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값비싼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차가운 푸른 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5월 15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는 잊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의 프로젝트에, 수익률 숫자에, 그리고 제 자신의 더러운 의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이 수진의 기일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 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은 여전히 수진의 영정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울지 않으셨지만 그 고통은 눈물보다 더 깊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쉬고 지쳐 있었지만 며칠 전의 분노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없는 슬픔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가 서울에서 너무 오래 살았구나. 아버지는 마치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바빠서 아마 잊어버렸을 게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실망이 아닌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이 아버지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제 가슴을 망치로 내리치듯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 제삿날이다, 민준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등 뒤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저는 질투했고 분노했고 제 친아버지와 딸이 역겨운 근친상간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들을 현장에서 잡기 위해 더러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단지 제 자신의 무심함과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나쁜 아빠일 뿐만 아니라 형편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병적인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제 딸은 엄마를 그리워하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저를 대신해 제 아내에게 향을 피우고 엄마의 기일에 딸 곁을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수치심, 후회, 그리고 자기 혐오가 제 안에서 들끓었습니다. 저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사상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저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상실감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의 끔찍함 때문에 울었습니다. 제 울음은 서연이의 흐느낌과 뒤섞였습니다. 방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앙상한 손을 들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시고 이내 떨고 있는 서연이의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울지 마라, 아가. 아버지는 서연이를 달래셨습니다. 목소리가 메어 있었습니다. 내 엄마가 보면 마음 아파하신다. 뚝 그치렴, 할애비가 있잖니.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모든 것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된 거죠? 왜 서연이가 저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손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이다, 민준아. 어미 잃은 날부터 저랬어. 너는 멀리 있어서 몰랐을 게다. 기일이 다가오면
을에 잠을 못 자. 겁먹은 아기 새처럼 말이다. 아버지는 서연이를 가리키셨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엄마의 한복 치마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악몽을 꾼다, 민준아. 제 어미가 우는 꿈을 꿔 비를 맞고 혼자 서 있는 꿈을 꾼단다. 너무 춥다고. 제 어미가 자기를 부르는 꿈을 꾼다고. 해마다 똑같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어둠을 무서워하고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해. 자기 방이 너무 춥고 그리하단다. 이제야 저는 아이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방이 춥다는 이유가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날씨 때문이 아닌 외로움과 공포에서 오는 냉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사상을 가리키셨습니다. 잠을 못 이루니 이리로 달려오는 게야. 이 방에는 제 어미 사진이 있다고. 향냄새가 난다고. 엄마 냄새가 나서 안전하게 느껴진다고 하더구나. 심장이 누군가에게 찢기는 듯 했습니다. 제 딸은 10수년 동안 이 공포를 견뎌왔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요? 왜 밤에? 왜 몰래? 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몰래.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너를 무서워해서 그런 게다. 내가 꾸짖을까봐. 일이 오는 걸 못하게 할까봐. 오늘 아침 내가 저 애를 꾸짖고 의심했던 것처럼 말이다. 할애비가 있으니 괜찮다고. 무슨 일이든 할애비가 막아준다고 했지만 저 애는 여전히 너를 무서워한다. 아버지는 향로 옆 제사상 위에 놓여있던 낡고 모서리가 다른 낡은 노트를 집어 드셨습니다. 이리로 와서 제 어미 옷을 껴안고 이걸 읽어달라고 조른다. 이걸 읽어줘야 들을 수 있다고. 아버지는 노트를 펴셨습니다. 그것은 수진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제게 너무나 익숙한 부드러운 필체였습니다. 내 어미가 너를 뱃속에 가졌을 때부터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쓴 일기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위해 쓴 거야. 해마다 이날이 되면 나는 여기에 앉아 촛불을 켜고 이걸 읽어줘야만 했다. 제 어미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저 애가 너무 지쳐서 내 품에서 잠들 때까지 읽어줘야 이 긴 밤이 끝이 난다. 저는 일기장을, 한복을, 울다 지친 제 딸을, 그리고 늙으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근친상간이라는 비밀은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난 제 아내의 영혼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딸 옆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바지의 옷감을 뚫고 들어오는 냉기보다 제 마음속의 빙하가 더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에 들린 낡은 일기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유품에 손댈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를 보지 않고 수진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셨습니다. 이건 그냥 일기장이 아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에 편지가 하나 있다. 내 어미가 너에게 쓴 편지다. 하지만 네가 워낙 바빠서 이걸 전해주기도 전에 그만.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노트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읽어보거라. 내가 무엇을 잊고 살았는지 알게 될 게다. 제 손은 너무나 심하게 떨려서 노트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수백억짜리 계약서에 서명하고 회사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지금처럼 떨려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귀퉁이가 접힌 마지막 페이지에 옅은 옥색 편지 봉투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수진의 부드럽고 힘없는 필체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나의 남편 민준 씨에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낡은 종이 냄새와 향냄새가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아마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우리 아이 곁에 없겠죠.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민준 씨. 다만 내가 떠나고 나면 우리 서연이 곁에 아무도 없을까봐 그게 두려워요. 아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눈물이 떨어져 그녀의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당신이 서울에서 큰 프로젝트 때문에 바쁜 거 알아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도요. 우리 모녀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요. 하지만 민준 씨, 나는 너무 무서워요. 우리 딸, 나를 닮았잖아요.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은 여리고 예민한 아이예요. 아이에게는 당신이 필요해요. 딱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민준 씨.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약속해줘요. 꼭 집에 돌아와야 해요. 바쁘더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떠나 있지는 말아줘요. 아이가 아빠의 사랑 없이 자라게 하지는 말아줘요. 돈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따뜻한 포옹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약속해줘요, 민준 씨.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편지는 제 손 안에서 구겨졌습니다. 저는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날, 저는 서울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얼굴을 보기 위해 겨우 돌아왔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프로젝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둘러 다시 떠났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기회를 잊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지막 약속, 유일한 부탁마저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혼자 두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바로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지쳐서 할아버지 무릎 위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와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 조심스럽게 일기장에 다시 넣고 수진의 영정사진 옆 제사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기력도 남아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기둥에 등을 기댔습니다. 방은 여전히 고요했고 촛불 타는 소리와 서연이의 고른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셨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실망감 대신 피로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아버지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쓰레기 같은 놈입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쓰레기는 아니다. 그저 돈과 야망이라는 소용돌이에 너무 멀리 휩쓸려 갔을 뿐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릴 만큼 멀리. 아버지는 잠든 서연이를 보셨습니다. 늙고 주름진 손으로 아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셨습니다. 저 애가 왜 나한테 그렇게 매달리는지 아느냐? 아버지는 아득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단순히 귀신이나 악몽이 무서워서가 아니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게다. 민준아.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슬픈 기억 속으로 빠져드는 듯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애가 7살 때였지. 그때 내가 심한 감기로 사흘 동안 입원을 했었다. 너는 서울에 있었고 1년 내내 집에 오지 않았지. 내가 고모한테 애를 좀 봐달라고 부탁했었다. 그런데 이틀째 밤에 아이가 집을 빠져나왔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걸어서 왔단다. 민준아. 7살짜리 아이가 빗속에서 거의 2km를 걸어서 병원까지 나를 찾아왔어. 내가 아이를 봤을 때 온몸은 흠뻑 젖어 덜덜 떨고 있었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 내가 꾸짖기도 전에 아이는 내게 와락 안기며 흐느껴 울었다. 아버지는 말을 멈추고 손으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나한테 이렇게 말했단다. 아버지는 저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갔어. 이제 나한테는 할아버지만 남았단 말이야. 아빠처럼 나 버리고 가지 마. 죽지 마. 할아버지, 무서워. 심장에 누군가 날카로운 것을 꽂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빠처럼 나 버리고 가지 마. 아이의 어린 마음속에서
제가 출장을 가는 것, 제가 사라지는 것은 엄마의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떠난다는 것은 제가 아이를 버렸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 애는 혼자 잠들지 못했다. 밤마다 내 방으로 달려와야만 했어. 내가 그곳에 누워있는 걸 확인해야만 안심했지. 두려워했던 게다. 눈을 감았다 떴을 때 나도 제 어미처럼 그리고 너처럼 사라져 버릴까봐 이제야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 아이가 제 값비싼 선물을 그토록 싫어했는지, 왜 제가 꾸짖었을 때 그토록 격렬하게 반응했는지, 왜 할아버지를 그렇게까지 보호하려 했는지, 아이의 세상에는 오직 할아버지만이 유일한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사라진 사람, 아이의 마음속에서 오래전에 죽어버린 아빠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특히 너처럼 사라져 버릴까봐 라는 말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난 10수년 동안 저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걸까요? 저는 제국을 건설하고 있다고, 아이에게 보상하기 위해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남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수억 원짜리 외제차, 그리고 해외 출장들이 제 성공과 희생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을 희생했던 걸까요? 저는 제 가족을 희생했습니다. 제 딸의 어린 시절을 희생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노년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아내와의 약속을 희생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수표에 서명하고 값비싼 와인 잔을 드는데 익숙한 손. 이 손이 딸을 안아준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버지께 직접 밥 한 끼 차려드린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수진이 세상을 떠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돌아왔지만 그녀의 마지막 얼굴을 보는데 그쳤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저는 또다시 서둘러 떠났습니다. 중요한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아이는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가족이 필요했던 겁니다. 제가 사준 값비싼 최신형 스마트폰은 여전히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200만 원짜리 전동 스쿠터, 제가 아버지의 자존심을 모욕하는데 사용했던 그 물건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돈으로, 아주 많은 돈으로 제 부재를 덮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똑똑했습니다. 아이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값싼 대가를 제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끔찍한 아빠는 아이의 고통과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가장 더러운 의심으로 저는 고모님의 뜬 소문을 믿었습니다. 근친상간이라는 두 글자가 저를 사로잡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제 친아버지와 딸을 현장에서 잡기 위해 비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제 아내의 기일의 말입니다. 목구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웠습니다. 저는 감히 수진의 영정사진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감히 아버지를 쳐다볼 수 없었고, 감히 딸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목소리를 내보려 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머리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개자식입니다. 아버지, 개자식이에요. 저는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후회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제 무심함 때문에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셨습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어깨의 온기였습니다. 개자식인 걸 알면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직은 구할 수 있다. 저는 제 방에서 잠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여행 가방과
주식 차트가 켜져 있는 노트북이 있는 그 방은 이제 제 냉혹한 무관심의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딸아이에게 손댈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제 손길이 아이의 순수함을 더럽힐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버지 옆 돗자리 위에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밤은 길고 고요했습니다. 제사상의 촛불은 거의 다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불빛이 아버지의 지친 얼굴과 눈물에 젖었지만 평온하게 잠든 서연이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엄마의 낡은 한복을 유일한 구명조끼처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몸을 뒤척이셨습니다. 늙은 뼈마디에서 삐걱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조심스럽게 서연이의 머리를 무릎에서 들어 올리셨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베개 위에 아이의 머리를 뉘어주셨습니다. 담요를 다시 덮어주시며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주무시러 가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방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장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 장롱이었습니다.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장롱 안에서 낡고 다른 붉은 벨벳 표지의 앨범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제 옆에 와서 앉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앨범을 제 무릎 위에 놓아주셨습니다. 옛날 사진이나 좀 보거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보고 기억해내. 네가 무엇을 잊고 살았는지 알게 될 게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저와 수진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젊음과 희망의 미소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말랐지만 눈빛은 불타올랐고 수진은 서연이가 껴안고 있는 바로 그 흰 한복을 입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서연이의 100일 사진이었습니다. 통통하고 붉은 아기가 수진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저의 100일 날 아버지는 마치 혼잣말처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서울에 있었지. 무슨 급한 프로젝트가 있다고 했어. 전화만 겨우 했었지. 수진이가 아이를 안고 전화기에 대고 계속 웃었어. 아이가 너를 쏙 빼닮았다고. 특히 그 고집스러운 이마가 똑같다고 말했지. 또 하나의 칼날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딸의 100일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넘겼습니다. 서연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의 사진, 아버지의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처음 학교에 가는 날의 사진, 아이는 교복 치마를 입고 책가방을 쟀지만 한 손으로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 애가 엄청 울었지. 아버지는 마치 어제 일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아빠를 찾았어. 아빠는 어딨어요, 할아버지? 왜 오늘 아빠는 나 학교에 안 데려다 줘요? 라고 물었지. 나는 거짓말을 해야만 했다. 민준아. 아빠가 우리 서연이 공주님 드레스 사주려고 돈 벌러 가셨다고 그렇게 말해야 겨우 울음을 그쳤어. 저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제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부재했던 과거. 저는 모든 것을 놓쳤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부자는 그렇게 흔들리는 촛불 아래 앉아 제가 잃어버린 기억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밖에서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다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장 길었던 밤이 마침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첫 햇살이 창틈으로 스며들자 잿빛빛이 어둠을 몰아냈고 다 타버린 두 촛불의 흔들림도 봐섰습니다. 방은 싸늘해졌고 하룻밤 묵은 향냄새는 더욱 짙고 매캐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기둥에 등을 기댄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값비싼 정장은 구겨지고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뻣뻣하고 쑤셨지만 그 육체적 고통은 영혼의 공허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지쳐 보이셨습니다. 제사상에 기대 앉아 눈을 감고 계셨는데 피로에 지쳐 잠드신 듯 했습니다. 낡은 앨범은 여전히 마룻바닥에 펼쳐져 있었고 서연이가 처음 학교 가는 날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있는 사진 페이지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부재했던 삶. 저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제 아버지와 제 딸. 15년 동안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온 두 사람. 제가 밖에서 헛된 것들을 해는 동안 저는 제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서연이가 몸을 뒤척였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베개 위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울다 지친 탓이었습니다. 작은 소리에 아이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서연이는 눈을 비볐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졸리고 부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촛농만 남은 제사상을, 지쳐 잠든 할아버지를, 그리고 아이의 시선이 제게 멈췄습니다. 졸린 기색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이가 숨을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이 커졌고 멍한 표정은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번개처럼 빠르게 아이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이는 저를 경악에 찬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빠, 아이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작고 떨렸습니다. 저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빠 여기 있다. 딸,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수치심과 후회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잔인한 현장 검거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판관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침묵은 아이에게 최악의 공포를 확인시켜주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이는 황급히 자신이 여전히 껴안고 있는 엄마의 한복을 내려다보고는 다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아빠가 여기에? 아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빠 출장 가셨잖아요. 언제 돌아오신 거예요? 제 침묵은 무섭도록 길어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제 등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제 죄를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현장에서 발각된 끔찍한 아빠처럼 아이를 바라보며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서연이는 제 침묵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는 이것이 분노 폭발 직전의 침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소리에 잠이 깨셨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뜨고 지친 눈으로 저와 서연이를 보셨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서연이는 제가 아버지에게 분노를 터뜨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저와 아버지의 다툼을, 제가 낡은 자전거에 보였던 경멸적인 태도를 떠올렸습니다. 공포는 아이를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갑자기 마룻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을 몇 걸음 기어가더니 갑자기 작은 두 팔을 벌려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를 보호하듯 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이는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눈물은 다시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혼내지 마세요. 할아버지 때리지 마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때린다고 내가 언제?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떨고 있는 딸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때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딸을. 아이의 눈에 저는 무심한 아빠일 뿐만 아니라 폭력을 휘두르는 그 정도로 무서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저 때문이에요. 아이는 모든 죄를 자신에게 돌리려 애쓰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멋대로 온 거예요. 제가 무서워서,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일기 읽어달라고 졸랐어요. 할아버지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혼내시려거든, 때리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그러고는
아이는 눈을 질끈 감고 몸을 웅크린 채 채찍질을 기다리는 것처럼 가느다란 두 팔을 내밀었습니다. 제 주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끔찍했던 근친상간 소문도 제 딸의 이 행동만큼 저를 고통스럽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소문은 거짓이었지만 이 공포는 진짜였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때릴 것이라는 아이의 공포는 진짜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딸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의 진실이었습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아빠,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던 이 손이 이제 제 딸의 눈에는 70살 노인을 때리는 손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망연자실하셨습니다. 서연아,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냐? 네, 아빠는. 하지만 서연이는 아버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절망 속에서 애원했습니다. 아빠, 제발요. 할아버지는 용서해 주세요. 저 새 스마트폰 쓸게요. 약속할게요. 전동 스쿠터도 탈게요. 아빠 말 잘 들을게요. 제발 할아버지만 때리지 마세요. 그 말들은 이미 돌처럼 굳어버린 제 심장을 꿰뚫는 마지막 비수였습니다. 아이는 제가 아이를 모욕하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값비싼 선물들로 저와 거래를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혐오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자존심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룻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딸과 충격의 말을 잊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틀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과와 해명은 아이의 이 극심한 공포 앞에서 무의미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이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서연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더욱 몸을 떨었습니다. 싫어, 싫어요, 아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텅 비고 떨리는 두 손. 때리기 위해 내민 손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 내민 손이었습니다. 아이가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제가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제가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아무도 때리지 않아. 제 목소리는 쉬고 부서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할 용기도 자격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15년의 무심함 끝에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다정함을 담아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온몸이 팽팽한 기타 줄처럼 긴장했습니다. 아이는 숨을 멈추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저와 엄마의 한복 사이에 갇혔습니다. 옷감을 통해 아이의 가세프고 깡마른 몸이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 냄새, 향 냄새, 그리고 낡은 비단 한복의 퀴퀴한 냄새. 모든 것이 뒤섞여 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더러워진 값비싼 정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아이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아빠가 나쁜 놈이야. 아빠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딸아.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이의 몸이 여전히 굳어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가 제가 괴물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안고만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아무 데도 안 갈게. 저는 속삭였습니다. 아이에게, 아버지에게, 그리고 수진의 영혼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있을게. 너랑 같이 있을게. 아빠 돌아왔어. 정말로 돌아왔어.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아이의 굳었던 몸이
천천히 풀리는 것을 느꼈을 때 아이는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의 작은 두 팔이 망설이듯 조심스럽게 제 목을 감싸 안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이가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찬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외로움과 슬픔이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제가 다시 사라질까 두려운 듯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제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 세 사람 3대는 그렇게 차가운 제사방 마룻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완전히 비출 때까지 울음은 그쳤고 극심한 피로와 기묘한 어색함만이 남았습니다. 가장 길었던 밤은 지났지만 우리 중 누구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힘겹게 일어나셨습니다. 굽은 등에서 뼈마디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 밤은 지났고 날이 밝았다. 정리하고 내려가서 아침 먹자. 내가 가서 멀건 죽이라도 끓여야겠다. 다들 밤새 한숨도 못 잤으니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걸어가려 하셨지만 저는 저릿한 다리를 이끌고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앉아 계세요. 밤새 피곤하셨잖아요. 아버지와 서연이가 동시에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지시하고 5성급 호텔에서 아침을 먹는데 익숙했던 저, 민준이 부엌길을 이야기하다니 저는 그들이 반응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은 제가 할게요. 저는 말했고 수치심과 결단력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돈으로 보상할 수 없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옛 부엌이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아궁이 옆에 작은 가스레인지 하나가 추가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20년은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텅 비어 있었습니다. 토종닭이 낳은 달걀 몇 개, 어제 남은 찬밥, 그리고 시든 파 한 줌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습니다. 계란 볶음밥.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요리였습니다. 값비싼 정장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저는 어설프게 프라이팬을 찾고 식용유를 찾았습니다. 기름은 어디에, 간장은 어디에. 저는 제 집 부엌에서 바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손목에 1,5천만 원짜리 시계가 낡은 알루미늄 팬 옆에서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달걀을 깼고 껍데기가 그릇 안으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마늘을 볶았고 즉시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황급히 밥을 넣었습니다. 밥은 한 덩어리로 뭉쳐 있었습니다. 저는 쩔쩔매며 밥을 풀려고 애썼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볶음밥 3접시를 들고 나갔습니다. 밥알은 고슬고슬하지 않고 뭉쳐 있었고 색깔은 희끗희끗하고 누렇고 어떤 부분은 살짝 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식탁에 3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것밖에 못 만들었네요. 아버지는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맛보셨습니다. 천천히 씹으시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가 빠진 자애로운 미소였습니다. 제법이구나. 좀 탔지만 먹을 만하다. 서연이도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고 볶음밥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럽게 작은 한 입을 먹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가 씹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조금 짜요, 아빠. 저는 머리를 긁적이며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오랜만에 요리해서 다시 해줄게. 제가 막 일어나려는데 아이가 갑자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자기 그릇에서 가장 노랗고 예쁜 계란 조각을 집어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그릇에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이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자기 볶음밥 그릇에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도 드세요. 아빠도 밤새 피곤하셨잖아요. 저는 자리에 앉아 제 그릇에 담긴 계란 조각을 보았습니다. 목이 다시 메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간 저와 딸 사이에 놓여있던 얼음벽이 그날 아침 타버린 볶음밥 접시 앞에서 마침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타버린 볶음밥은 아마 제 인생 15년 동안 먹었던 음식 중 가장 맛있는 식사였을 겁니다. 맛 때문이 아니라 서연이의 그 조심스러운 계란 한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자 희미한 빗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끼의 식사, 한 번의 사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5년의 부재를 며칠의 체류로 보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전주의 부드러운 아침 햇살을 받으며 갯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는 옥색으로 칠해진 낡은 자전거를 타고 조심스럽게 학교에 갔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저를 피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안전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아버지는 집 안에서 조용히 찻잔을 닦으며 저를 신경 쓰지 않는 척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젯밤 호텔에 두고 온 제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켜자 수백 통의 읽지 않은 이메일, 비서와 파트너들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바쁜 서울의 모든 세계가 저를 다시 부르고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리조트 부동산 프로젝트가 제 결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이사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사업가의 본능이 저를 재촉했습니다. 돌아가야 해. 일을 처리해야 해. 사과도 했고 모든 것을 이해했잖아. 일정을 조정하고 매일 전화를 하고 돈을 더 보내고 더 자주 방문하면 되잖아. 저는 전화를 들고 거의 비서의 번호를 누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룻바닥에 엎드려 할아버지를 두 팔로 막아서던 서연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때리지 마세요. 라고 외치던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편지, 약속해줘요. 아이를 혼자 두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또 떠난다면, 만약 또 이를 선택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사라지는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딸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그 계란 한 점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한옥을, 만개한 부겐빌레아 넝쿨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국을 건설했지만 정작 제가 머물 집은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낡은 향냄새를 맡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여보세요, 김 비서. 저는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번 주 내 스케줄 전부 취소해줘요. 수학이 넘어가 당황했습니다. 대표님, 하지만 싱가포르 파트너와의 미팅은 전부 취소하라고 했어요.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아니, 이번 주뿐만이 아니야. 무기한으로 취소해요. 그리고 강남 펜트하우스 매각 준비해줘요. 당장. 그룹의 모든 업무는 광주지사를 통해 원격으로 처리할 겁니다. 나 여기로 이사 올 거니까 그렇게 준비해줘요. 저는
비서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주가는 떨어질 것이고 수익은 수십 퍼센트 감소할 수 있으며 파트너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하지만 1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경력을 쌓았고 남은 인생은 가족을 다시 세우는데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잔류 결정은 집안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분위기는 더 이상 전쟁처럼 긴장되지는 않았지만 어색하고 서툴렀습니다. 아버지도 놀라신 듯 했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저녁 식사에 조용히 수저 한 벌을 더 놓으실 뿐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시선을 피했지만 더 이상 자기 방문을 잠그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 상주하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두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가족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전쟁을 시작했고 거기에는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광주 사무실의 업무를 정리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출퇴근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시간에 집에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엌에서 서툴렀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저를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간장병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실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분위기는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뉴스를 보셨고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서연이는 책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세계에 분리된 세계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어젯밤 아버지와 함께 보았던 붉은 벨벳 앨범이 여전히 찻장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앨범을 들고 심호흡을 한 뒤 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숙제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앨범을 들어보였습니다. 엄마 사진 다시 볼래? 아빠가 얘기해 줄게. 서연이는 멈칫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고 앨범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에게 듣고 일기를 읽는데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남편이었던 저에게서 듣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는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책상 옆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결혼사진. 내 엄마 말이야. 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이날 정말 예뻤지. 하지만 고집도 엄청났어. 이 한복 원단 고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근데 그때 아빠는 돈이 없었거든.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에는 결코 없는 이야기들을, 제가 수진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 대학교 식당에서 제가 새치기를 했다고 그녀에게 혼났던 이야기를, 그녀가 만들었던 음식들, 항상 짜거나 탔던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 엄마 요리 진짜 못했어. 처음 아빠한테 밥 해줬을 때 생선은 새까맣고 국은 소금국이었지. 아빠 그거 먹고 물을 한 주전자나 마셨다니까. 저는 아이를 힐끗 쳐다보았고 미소를 보았습니다. 아주 빠르게 스쳐 지나간 옅은 미소. 하지만 그것은 아이가 제게 보여준 첫 번째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정말요, 아빠? 아이가 작게 물었습니다. 일기에는 엄마가 요리 잘한다고만 써 있던데 뻥친 거지.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상쾌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엄마는 웃는 게 정말 예뻤어. 내가 웃을 때 이 왼쪽 보조개 내 엄마랑 똑같아. 저는 손을 들어 아이의 뺨을 만지려다 아이가 놀랄까봐 다시 거두었습니다. 아이는 부끄러워했지만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는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아빠 자주 혼냈어요? 맨날 혼냈지. 저는 말했습니다. 특히 아빠가 축구 보느라 빨래 널어놓는 거 잊어버렸을 때
내 엄마 엄청 무서웠다니까. 저는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일기장 속 성녀가 아닌 뼈와 살이 있는 화도 내고 서툴기도 했던 아내에 대해 저는 아버지가 채울 수 없었던 빈틈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연이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공포의 눈빛이 아닌 자기 부모의 과거를 궁금해하는 딸의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부녀 사이의 얼음벽에 마침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흘렀고 제 삶은 점차 새로운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아침에는 1시간 동안 차를 몰아 광주 사무실로 가고 오후에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CEO였고 수십억짜리 계약을 처리해야 했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오후 5시만 되면 저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저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저의 매일의 존재는 집안 분위기도 바꾸어 놓는 듯 했습니다. 서연이는 더 이상 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올 때 제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옆반 남자애가 자기에게 편지를 썼다는 학교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아버지도 더 이상 날카롭지 않으셨습니다. 제게 간장을 사오라고 시키시고 전등을 갈아 끼우라고 시키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일을 서툴게 해냈지만 기묘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낡은 방이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퀴퀴하게 느껴지지 않고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느라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11시가 다 되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버지는 주무실 시간인데 저는 소리쳤습니다. 들어와.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아이는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에 제가 처음 아이를 발견했던 그 밤처럼 베개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딸, 또 악몽 꿨어?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를 보지 않고 마룻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니요, 잠이 안 와서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다른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진의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딘가 애원하는 듯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아빠,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아직 안 주무세요? 아직 방에 들어가도 돼요? 저는 황급히 일어나 컴퓨터 화면을 껐습니다. 아이는 안으로 들어왔지만 제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방구석의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안정거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딸? 저는 최대한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일기장을 꽉 쥐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읽어주실 수 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기장을 읽어달라고? 서연이는 제가 거절할까봐 두려운 듯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아빠, 귀찮게 해드리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10수년 동안 읽어주셔서 이제 다 외우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빠 목소리로 듣고 싶어요. 아빠가 엄마 이야기를 해주는 걸 듣고 싶어요. 저는 아이를 보고 일기장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아이는 제게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세계로 들어갈 기회, 아버지를 대신할 기회, 할아버지와 손녀가 15년 동안 지켜온 그 신성한 의식을 행할 기회를 목이 메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줘, 아빠한테. 아이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노트를 폈습니다. 수진의 글씨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몇 월 며칠, 오늘 뱃속 아가가 또 발로 찼다. 민준 씨는 분명 자기를 닮아서 활발한 거라고 했다. 그는 내 배에 귀를 대고 1시간 동안이나 아가에게 말을 걸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제가 잊어버린 기억들에 대해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임신했을 때 아내의 희망과 걱정에 대해 읽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서연이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몸을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듣고 있었습니다. 수면등 아래 눈을 크게 뜨고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할아버지 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제 방의 나무 의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밤새 딸에게 엄마 이야기를 읽어주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방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1년이 이끼 낀 마당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빠르게 흘렀습니다. 제 삶은 이제 완전히 변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펜트하우스를 팔았습니다. 제 사무실은 이제 광주지사의 작은 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돈을 덜 벌게 되었고 칭찬도 덜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요리를 배웠습니다. 더 이상 타버린 볶음밥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갈치조림과 서연이가 간식으로 즐겨 먹는 연자육 빙수를 배웠습니다. 제가 한때 어색해했던 낡은 부엌은 이제 집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 주 일요일 오후, 전주의 하늘은 평화롭게 아름다웠습니다. 꿀처럼 노란 햇살이 처마 앞 부겐빌레아 넝쿨 위로 고르게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돌 의자에 앉아 차를 음미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서연이는 장기판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먼저 두세요. 아이가 쌀쌀맞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말 하나 봐드릴게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건방진 버릇은 누가 가르쳤니? 또 할아버지지. 아버지는 허허 하고 웃으셨습니다. 저 녀석이 너보다 장기는 한 수이다. 얕보지 마라. 우리가 한창 승부를 겨루고 있을 때 제 머릿속에 악독한 소문을 심었던 고모님이 갑자기 들어오셨습니다. 고모님은 도시의 대표님이었던 제가 낡은 티셔츠를 입고 캔마루에 앉아 장기를 두는 모습을 보고는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민준이, 너 아직 안 갔니?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나 보구나. 아예 시골에 내려와서 사는 걸 보니 고모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고모님을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고모. 사업은 여전히 잘 돼요. 하지만 더 좋은 곳을 찾았거든요. 저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고모. 저는 다시 서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둔 이수 아주 좋았어. 하지만 아빠가 막을 수 있지. 고모님은 저를 보고 서연이를 보고 아버지를 보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고모님은 몇 마디 중얼거리더니 등을 돌리고 가버리셨습니다. 의심과 질투의 세계는 더 이상 우리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수진의 기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아버지와 손녀가 제사방에 몰래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함께 정성껏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제가 첫 번째 향을 피웠습니다. 저는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 서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저는 속삭였습니다. 나 돌아왔어. 약속 지켰어. 좀 늦었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 서연이는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작년처럼 흐느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다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평온함이 퍼져나갔습니다. 제사방에는 더 이상 공포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향냄새와 가족의 향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서연이가 어느 대학을 선택할지, 아버지가 얼마나 더 우리 곁에 계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단 하나. 저는 15년 동안 헛된 것들을 찾아 헤매다 진정한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오래된 한옥에, 아버지의 웃음소리에, 그리고 딸이 평온하게 기댄 어깨에 저는 정말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음 쉼터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을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